너무 강력한 대책이 던져졌다. 서울 전역 자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고 이제 실수요가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형태로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를 하는데 거래는 자유롭지 못해요.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왜?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너무 강력한 대책이 던져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놀란 상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27 주담대 관련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일어났고 본격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이 없다 해서 이제 9월 7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죠.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공급 대책의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의 내용이 많이 발표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규제가 예고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과열의 조짐이 나타났고 이런 과열 현상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10, 15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대책의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시장의 과열을 일단 멈춤을 유도하는 조치가 발의가 됐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서울 전역 자체를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묶었고 경기도의 일부 과열의 조짐이 보였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까지 전부 다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면서 이제 실수요가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형태로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지 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진입해야 되는 시장이 됐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려고 해도 그만큼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매도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좀 감소하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세 시대가 오지는 않겠지만 점차 변화해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전세제도가 일방이 원해서만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니즈가 계속 존재하는 한 전세제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최대한 받아서 집주인이 된 형태다 보니까 이 돈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만큼의 전세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라는 걸 통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월세보다는 좀 싼 거주 비용을 내면서 필요로 하는 시장, 서로의 니즈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급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기존 정권들이 해왔던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계속 수요가 존재하고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공급은 수요의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시장에서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명의 사람이 10채의 집을 원한다면 집은 10채만 공급이 돼도 충분히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한 채가 아니라 2채씩 20채, 50채 이렇게 원하는 시장이라면 10채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물리적인 양에 있어서 절대량이라는 건 한계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공급 부족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나온 대책들이 대부분 살펴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수요가 형성되는 데는 결국에는 누구나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사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살 수 있었던 능력을 무슨 수로 갖췄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대출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결과치가 2015년에는 1000조밖에 안 되던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는 2000조 가까이 늘어났죠. 가계의 대출이 늘어나게 된 주된 원인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즉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부채의 크기가 커졌고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충족시켜줬던 부분이 바로 대출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 늘려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늘려주기에는 한계 상황에 도달을 한 지금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더 대출을 많이 안 해주면 된다라는 거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627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6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DSR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 또 전세대출 같은 걸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하고 이런 데 자금 활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막겠다, 이런 것들
것들이 다 나온 거죠. 또 10, 15 대책에서는 이걸 또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가격 구간별로 이 금액의 대출의 한도를 조정해주는 형태, 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에 정부들이 바라보던 시각과 현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했을 때 그걸 가능하게 해주던 금융적인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게 22년도 고금리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난 후에 서울의 강남,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일컬어지는 준강남권, 신축 아파트, 이런 곳들의 가격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전고점의 한 절반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음에도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즉 이런 사회적인 변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꺼지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 부동산으로 더 이상 자금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가 됐을 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 자금이 특정 곳으로만 쏠리는 현상, 그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자산의 급상승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과 심리가 많이 자극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거래들이 생기는 거죠. 올라갔다고 하지만 선점하면 나중에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면서 거래가 찍히죠. 다른 데는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런 특정 지역들, 정말 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지역들의 거래가 생겨나는 현상이 벌어져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모든 게 오픈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시장이라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워낙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은 시장에서 또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이 거래가 자체가 여과 없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케이스가 전체적인 시장에 다 반영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라면 내가 연끌을 해서라도 선점을 하면 그만큼의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로 참여하게 되는 심리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 나온 것들의 내용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시장의 요소들을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동산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부동산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조치까지 이번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이 심리에 의해서 많이 왜곡될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공급량을 봐도 그렇고 인구를 봐도 그렇고 가구 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소득 수준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과열된 상황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심리의 과열을 꺼트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세금도 올린다, 내지는 또 더 강한 조치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심리다. 그렇지만 결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금 수요는 더 큰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과열되어 있는 상태고 공급 자체는 후행적이죠. 지금 신축의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짓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2, 3년 후에나 돼야, 빨리 돼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고, 기축의 공급이 풀려야 되는데 기축의 공급 또한 지금 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부담이 되더라도 나중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수요는 과열되고 공급은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가격 형성점에서 현저히 지금 벗어나 있는 괴리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 이게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한다면 투자를 해서 이익이 있는 구간에 있는 집을 사야겠죠. 그런데 지금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냉각됐을 때 그래도 버텨주는 지역이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선호한다는 지역으로 몰리고, 그런 지역들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더 비싸게도 거래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걸 목도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과연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국민평균 기준에서 뭐 60억, 70억 이
정도 한다고들 얘기하죠. 그렇게 거래됐다라는 기사들도 접하시기도 했을 건데 정말 그 금액에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현금이 20억 정도 있는 부자를 가정을 하면 현금 2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해와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보다는 중장년층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아직은 은퇴를 하지 않은 40대 50대에 집중되어 있을 건데, 그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소득의 정점이고 앞으로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수 있는 구조, 이제 노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지껏 누적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현금 20억 또는 투자를 잘해서 부동산을 여러 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이 20억 정도 되면 우리나라 상위 1%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강남의 집을 사주려면 추가적으로 30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50억만 하더라도 60억, 70억이라고 하면 40억, 50억 정도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은퇴를 10년도 안 남긴 상태에서 내가 지금껏 20년 정도 소득 활동을 통해서 또는 투자 활동을 통해서 벌어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그 집을 사줄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이 있는 부자들은 노리고 있는 게 그 시세가 60억, 70억이라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가지고 국민평형 기준에서 30억 가까이가 필요하죠. 이런 집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재고 있을 뿐이지 진짜 기축을 60억, 70억에 사준다? 불가능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만큼 가장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강남 똘똘한 한 채, 그 지역의 집값을 뒷받침해줄 수요가 한정적이다. 그 얘기는 그 높은 금액에서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는 걸 의미하고 거품의 크기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 그거에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 강남의 집값을 기준해서 키 맞추기라고 하면서 그 시세나 호가 수준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은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 짧은 뭐 1, 2년 사이에 뭐 얼마 올랐다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롱텀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5년 전, 7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7년 전만 하더라도 잠실에 25평 아파트 6억 5천, 7억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웬만한 외곽 아파트들 또한 그 정도 금액에 접근도 못할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과거보다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집 마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다시 잠재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다시 팔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쭉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급한 마음에 어떤 기준으로 성급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선 효과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선 효과를 얘기했던 게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면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가는 현상을 풍선 효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정부 시절에 부동산 과열기를 거칠 때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 대출도 70%,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 부동산도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침체를 겪은 후에 다시 또 과열이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의 시장이잖아요. 그 침체기에 이미 이 풍선 효과를 보였던 지역들에 초토화됐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쌓여있고 매물을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환가할 수 없는 시장을 이미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뜨거웠던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죠.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똘똘한 한 채 말고 다른 시장은 이미 초토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서 더 광역적으로 지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 그럼 그거보다 여기에도 지정이 안 될 정도로 소외된 지역, 그 지역으로 가뜩이나 제한된 유동성, 빌릴 수 있는 돈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러 가는 사람들, 물론 판단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어떤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니까 멈춤을 유도하는 정책을 했어요. 인위적인 멈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벗어난 빚을 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금액대의 어떤 유동성을 맞바꾸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구조니까 이걸 멈추는 시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사라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유동성 자산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물건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유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 부동산이고, 이 시장에는 이 물건을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이유는 내가 뭐 은퇴를 해서 마이너스인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면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생활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매물이 아예 0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매물은 쌓여 있잖아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를 하는데, 거래는 자유롭지 못해요. 거래를 하려면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만이 사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에 팔 수 있을까요? 나는 어쨌든 무조건 돈으로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 사려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인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실제로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매도자가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거든요. 서울의 시장이 뜨거우니까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추이와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거래량이 상반기에 급증하고 하반기 돼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유는 상반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왜? 대출에 대한 총량 부분이 리셋이 되면서 새로 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정책 자금이든 뭐든 풀어주는 자금들 자체가 전부 다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정부가 했던 것도 정부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활성화를 유도하잖아요. 그만큼 상반기에 자금 풀림 현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꾸준히 계속 풀어줄 수 있으면 계속해서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풀어줄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소진돼 버려요. 금방 소진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풀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뭐 언제든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살 거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시점이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빌려주는 시점이 돼서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은 팔리네 하면서 올릴 수 있는 시장,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거래가 사라지면 금액을 계속 무한정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팔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팔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연동돼서 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치로 인해서 거래가 일단 멈춘 상태로 가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참여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시장에서 팔려는 금액이 합치되는 시점, 그 가격대 수준이 점차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심리를 꺼트리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일관성, 그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틀어지는 일이 없다면 분위기는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확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세금 관련된 문제를 거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변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순환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은 적게 드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많이 환수해가는 이런 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계속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보유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다면,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팔려는 시점 자체를 늦출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시장이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랐고, 그 올라간 금액을 이제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부자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내가 보유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이런 정책들 어떤 흐름 방향 자체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고 있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면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담이 되면 그 상황을 연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치로 시장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역전세난이 발생을 했을 때도, 역전세가 났다라는 거는 세입자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정도의 능력인 거죠. 그렇다면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빚을 더 많이 빌려주면서 그 상황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집의 보유에 있어서 보유할 수 없는 사람들도 보유하게끔 그냥 유지해줬던 이런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보유세 이거 어떻게 내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 자산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정당하게 과세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세제를 운영해 가는 거니까 정책적인 논의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의 맹점은 집을 내가 산 가격과 지금 말하는 어떤 평가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내라 이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는 전혀 건들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계속 과열이 지속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심리가 오히려 많이 꺾이겠죠. 그리고 자산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 커지는 시장, 그리고 이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노년의 시기, 은퇴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최저점을 잇는 핵심 수업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최저점에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또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저점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수요 공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어떠한 시그널이 있을 때 최저점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에 맞는,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살펴볼 때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접근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포함을 해서 신간을 발간을 했습니다. 보통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주변에서 누가 어디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진 지역에 그냥 따라가서 하는 선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뭐 1, 2천만 원 투자하고 많은 상품이 아니라 거의 본인이 모아놨던 자산의 대부분,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대출을 활용해서 이 집을 매입하는 건데, 이런 중대한 선택을 정보 없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판단을 확신할 만한 근거 없이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가지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이 수요와 공급, 또 사람들의 심리에 작용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금융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왜곡되거나 자기가 알 수 없는 형태로 그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투자를 하든 실수요가 됐든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은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큰 경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남들이 뭐 집을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 나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이런 비교에 매몰되지 말고 본인의 가치를 키우는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중장년층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소외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이걸 선택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비관적으로 자포자기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조금 더 나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조금 차분히 기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